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냥 집안 청소나 하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엄마 회사 동료들 올 때는 제 방에만 있던가 어디 좀 나가 계세요. 며느리 박서연은 나를 하찮게 여기며 그렇게 말했고 믿고 있던 내 아들 준혁도 그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따로 사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이제 좀 알아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내게 내린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가을바람 속으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추위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약 미팅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 5시 강남 한복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나는 낡은 철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대림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나는 구부정한 어깨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청소복, 달코와 발가락이 드러날 듯한 운동화, 그리고 평생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내 거친 손.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건물 청소부일 뿐이었죠. 관리실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며 벽에 걸린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들을 바라봅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8층짜리 이 건물에서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악층을 돌며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사무실 쓰레기를 비우는 내 모습은 단순한 성실한 청소부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듯 구석구석 꼼꼼히 살폈습니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까지 정성껏 닦고 복도 모서리에 먼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경험이 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출근길 직장인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랫동안 한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죠. 나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내 목소리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몇 층에 있는지, 누가 승진했는지, 어느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청소하며 들리는 대화들, 버려진 서류들 속 정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점심이 되면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혼자 먹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가끔은 옛날 생각을 하며 조용히 먹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집에서 만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담담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시선은 늘 38층 꼭대기에 머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상상하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속 그 미소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비밀과 나만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빌딩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수많은 회사 직원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나는 항상 지켜봅니다. 경장을 빼입은 임원들부터 젊은 직장인들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림건설 사람들입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요. 나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누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지까지.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능력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단지 평범한 청소부의 시선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줌마 5층 화장실 휴지 다 떨어졌어요. 어떤 젊은 직장인이 무뚝뚝하게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화장실로 향합니다. 죄송해요. 바로 채워드릴게요.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스스로를 탓하죠.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청소 아줌마 여기 좀 치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바로 치워드릴게요. 언제나 정중하게 대답하며 묵묵히 제 일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내 눈빛에는 특별한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나는 청소를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버려진 서류 한 장, 흘린 대화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만 알고 있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청소 직원들은 퇴근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끔 더 늦게까지 남아있곤 합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하죠. 명숙 씨 왜 그래? 그렇다고 회사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도 또 야근해? 남들은 전부 퇴근하는데 나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그냥 마무리 좀 하고 가려고. 그런 날이면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납니다. 관리실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임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이사회 안건 중에 하청업체 선정권이네. 대림 건설 쪽에서 몇 군데 후보 올려달라고. 일반적으로는 청소부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나는 이런 대화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습관이죠.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실 한쪽에는 내가 직접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마치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죠. 그 말에는 단순한 위안이 아닌 확신에 찬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정성스럽습니다. 마치 이 작은 생명들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꽃들을 돌보는 내 모습에는 평범한 청소부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도 새벽 오시면 다시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릅니다. 곧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 변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대림건설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그동안 집에 오는 것을 꺼려 했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혹시 알게 될까 봐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종종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자 왔지만 몇 번째부터는 예쁜 여자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로 박서연이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잘 오지 않던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박서연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박서연은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혁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녀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극진하게 예의를 차렸다. 하지만 그녀가 잠깐 내 어머니의 청소복과 관리실 주변을 훔쳐보는 시선을 나는 눈치챘다. 당연한 일이었다. 청소부인 시어머니를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어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그래,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 씨, 무슨 일 하세요? 박서연은 밝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그 순간 나는 박서연의 눈에 스친 계산적인 빛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대림건설 자재 구매팀 과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청업체들이 사용할 자재 선정과 승인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서였다. 실제로 그녀에게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서현종합건설은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였다. 규모는 작았지만 야심만큼은 큰 회사였다. 그녀는 언제나 더 큰 계약과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나는 그런 기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님,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박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을 만지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박서연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다. 올 때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 정성에 어머니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하셨다. 나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서연이 정말 괜찮지? 요즘 이런 며느리 없다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그럼 우리 준혁이가 정말 복받았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30년을 달려오신 어머니지만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박서연이 어깨를 주물러 줄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아들이 장가가면 이런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첫 만남 이후 박서연은 회사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아마 청소복 차림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항상 나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만 찾아왔다. 그곳에서 박서연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과일을 들고 와.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라며 극진히 모셨다.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어깨와 다리 마사지도 해드렸다. 어머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그 세심한 배려에 어머니는 마음이 녹아내리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준혁을 통해 더 큰 사업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특히 동업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망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준혁은 나와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엄마, 서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준혁이 복 많이 받았어. 하지만 엄마의 예리한 눈빛에는 내 미묘한 표정 변화가 포착되고 있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몇 달 동안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엄마는 나를 진짜 딸처럼 여기는 듯했다. 우리 서연이는 정말 착하구나. 엄마는 동료 청소부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동료들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같이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내 속마음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준혁을 통해 대림건설 내부 정보를 얻어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로 준혁은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전성을 많이 중시한다더라. 가격보다는 시공 품질을 더 보는 것 같아. 덕분에 우리 회사는 몇 번의 작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준혁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다. 대림건설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회사가 대림건설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준혁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야. 나는 그냥 과장일 뿐이라고. 아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이 엄마는 우리 관계를 지켜보며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내가 점점 편해지면서 보이는 본래 성격, 준혁과 나누는 대화 속 진짜 관심사, 심지어 가끔 회사에 준혁을 보러 왔을 때도 엄마를 보고 못 본 척 지나가는 모습까지. 하지만 엄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만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한편 준혁은 점점 나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어? 우리 회사가 입찰에서 유리하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 처음에는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원하게 되었다. 준혁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회사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기뻤지만 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져 갔다. 하지만 아직 개입할 때는 아니었다. 진짜 시험은 앞으로 올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준혁이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박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내 작은 아파트에 3명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을 것 같았거든요. 이 좁은 집에서 살면 너희 불편할 텐데 내가 말했습니다. 박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처분하시고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같은 돈으로도 훨씬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좋은데 너희가 나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니? 박서연이 더욱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한 일이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하는데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박서연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강남 근처에 있는 내 아파트라면 꽤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담 없이 같이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은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박서연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원하는 일이에요.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도 보셔야죠. 손주라는 말에 나의 불안함과 고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실 내가 김준혁에게 내 정체를 숨기게 된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40년 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준혁이 5살 때 일이었죠. 갑작스럽게 홀어머니가 된 나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구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대림빌딩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날들 속에서 김준혁은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아들 곁에서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김준혁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기숙사가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준혁아,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려. 사실은 내 직업 때문에 아들이 놀림받을까 걱정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청소일만으로는 아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험난한 나날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작은 청소용품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정직한 거래와 성실한 자세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죠. 몇 년 후에는 여러 건물의 청소 용역을 맡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언제 보여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김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림건설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청소를 하던 바로 그 회사였죠. 하지만 김준혁은 내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자수성가하기를 바랐다. 고생 없이 자란 아이는 진짜 강함을 모른다는 것이 내 철학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았다. 김준혁이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뿌듯했다. 그렇게 성공을 한 후 대림을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대림그룹의 계열사들을 거느린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회장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의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 하지만 박서연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다. 과연 그녀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서연의 진짜 인성을 시험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본인에게 살갑게 굴며 정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 보였던 이질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뭔지 알고 싶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나는 그녀 마음속 계산을 어느 정도 읽고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나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지만 박서연의 동료들이 나의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어색했다.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라고 애매하게 답할 뿐이었다. 드디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중심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30평대 아파트를 샀다. 박서연은 만족해했다.
강남보다는 떨어졌지만 예상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이었으니까. 역시 넓은 곳이 살기 좋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계산이 맞아 떨어졌다는 만족감이 숨어 있는 듯 보였다. 첫 한 달간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나는 생활 패턴을 바꿨다. 이전처럼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고 일찍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어렸을 때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밥을 이제라도 많이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준혁아,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만들었다. 먹어라, 서연아. 너도 많이 먹어야지. 우리 며느리 너무 말랐어. 김준혁도 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다. 박서연 역시 나를 정중하게 대했다. 어머님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도 요리 배워야겠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도우며 마치 가족처럼 지냈다. 나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다. 평생 혼자 살면서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사업을 성공했을 때 행복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느껴지는 행복감이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다.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에 대한 박서연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좀 짜네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너무 맵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점점 직접적으로 변했다. 어머님, 음식이 저희 입맛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고 애썼다. 소금을 덜 넣고 고춧가루도 줄였다. 하지만 박서연의 불만은 계속되었다. 어머님, 요리 말고 다른 걸로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서연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손주 계획은 있니? 그런데 서연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부부 관계까지 간섭을 하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간섭이라니.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나는 서둘러 사과했지만 마음 한켠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서연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어머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반말에 가까운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속옷도 같이 빨아주세요. 어차피 세탁기 돌리실 거잖아요. 점심때는 어머님, 제가 먹던 그릇 좀 치워주세요. 바빠서요. 라고 했고 저녁에는 어머님, 제 방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손님 올 예정인데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서연이는 개인적인 일까지 나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문한 택배 받아주세요. 어머님, 수도 검침해 놓으면 응대 좀 해주세요. 마치 내가 집안의 관리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서연이가 내게 불만을 토로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좀 이해해줘. 서연이가 예민하잖아. 언제부턴가 준혁은 항상 아내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나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고 서둘러 오느라 청소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정장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으셨네요. 서연이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손님의 시선은 내 청소복 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님은 피곤하실 테니 먼저 쉬세요. 서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세요? 은혜 건물 관리 일하세요. 서연이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서연이는 나를 더욱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어머님,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내 일상까지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맡기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하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요구는 점점 더 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은행 업무 좀 대신 해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위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준혁이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를 우선시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연이가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가 내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거실 문 너머로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 부르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지 않아. 준혁이의 대답이 이어졌다. 좀 더 참아봐.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무슨 매일 청소 냄새 나고 음식도 맛없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서연이의 불만이 쏟아지듯 흘러나왔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친구들 앞에서도 창피하고 나도 솔직히 불편한 게 많아.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연이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미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없을 때 어머니 집 팔아서 이 넓은 집에서 신혼살이 시작하려던 목적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같이 살자고 했던 그 따뜻한 제안이 내 집을 노린 계산이었다니. 나는 문 앞에 서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며칠 후 일이 더 커졌다. 그날 서연이는 회사 동료들과 우리 집에서 미팅을 했다. 하필 내가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청소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민폐였고 수치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들은 나를 불러 앉혔다. 아니, 대화라기보단 통보였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그냥 집안 청소나 하세요. 그게 제일 잘하시잖아요. 준혁도 거들었다. 엄마, 회사 사람들 올 땐 방에만 있거나 나가 계세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같이 살자고 한 게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서연이는 마지막 말로 내 가슴에 빗줄을 꽂았다. 따로 사시죠. 서로를 위해서요. 어머니, 이제 좀 알아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안의 인내가 무너졌다. 좋다, 알겠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차갑게 떨렸다. 하지만 절대로 후회는 하지 말거라. 나는 아무 짐도 챙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설명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밖은 한겨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졌다는 걸.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고 엄마라고 불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준혁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날들, 서연이를 딸처럼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다. 무릎이 떨렸다.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온몸을 뒤덮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들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깊은 상실감에 잠겼다. 하지만 내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는 결심이었다. 집을 나간 후 아파트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박서연과 준혁이가 그 갑작스러운 나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내 뒤를 돌아보며 말을 나눴다. 진짜 나간 거 맞는 거지? 이제 안 오겠지? 당연히 안 오지. 그런 식으로 화내고 나갔는데 그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드디어 자유구나. 이제 내 자리가 비워졌구나.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침이면 잔소리 걱정 없이 늦잠을 자고 저녁이면 음악 소리를 키우고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내 부재를 즐기고 있었고 나는 그걸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집안일이 쌓이고 쓰레기를 버리고 빨래와 청소를 해야 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다.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청소부가 뭐 어디 굶어 죽겠어.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 하청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박서연은 절망하며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나조차 마음이 쓰렸다. 준혁이도 고민 끝에 평소 친분이 있던 부장을 찾아가 나에 대해 말했다. 이 회사에서 제일 오래 청소일 하던 박명숙이 뭔가 알 거야.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으니까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알걸. 나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이제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단순히 청소만이 아니라 이 집과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30년간 숨겨왔던 내가 드디어 그 모습을 보여줄 순간이 온 것이다. 준혁이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숙 씨요? 응, 내가 이 빌딩에서 제일 오래 일했지. 회사의 세세한 사항은 몰라도 누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순간 나는 준혁이 얼마나 복잡한 심정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내쫓았던 아들이지만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서연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서연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뭔가 알 수도 있대. 서연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께 여쭤봐야겠네요. 하지만 서연이 망설이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 청소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을지 마음속으로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존심과 체면이 얼마나 큰 무게가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할 위기라면 어쩔 수 없겠죠. 결국 준혁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었거든요. 준혁은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네. 준혁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발주를 넣었던 협력업체들이 매일 독촉했고 경쟁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에요. 준혁도 초조해하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던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런 절망 속에서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림그룹 본사에서였죠. 안녕하세요, 박서연 대표님. 대림그룹 기획조정실 김정현 상무입니다. 하청 계약 관련 미팅을 잡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본사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서연이 준혁과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연락이 온 걸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가 바로 그 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이 대림그룹 본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나는 떠올렸습니다. 웅장한 38층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로비에는 거대한 로고가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큰 회사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가면서 복도의 현대적인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잠시 당황했다고 들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서연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긴장을 달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내 존재가 그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현종합건설 박서현입니다. 먼저 들어온 남성이 내 인사를 받았다. 대림그룹 비서실장 김비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내 눈이 커졌다. 회장이 직접 나온다니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중요한 하청 계약은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순간 긴장이 더해졌다.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는 평생 있어도 몇 번 안 되는 일 아닌가.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회의실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박명숙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을 나설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그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입을 벌린 채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대림그룹 회장 박명숙. 어머니가 명함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대림그룹 회장 박명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함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계약 상대방이 바로 시어머니라니. 이게 어떻게? 나는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놀라셨나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어머님이 대림그룹 회장이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당신의 어머니는 없고요. 혹시 박서연 씨가 찾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하청의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하죠.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칠 전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는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럼 청소는? 나는 어렵게 물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답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사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은 그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구구절절 내 사정과 철학을 설명하긴 싫은데 굳이 몇 마디 덧붙이자면. 어머니는 계속 설명했다. 30년 동안 그 빌딩을 직접 청소하면서 직원들의 실제 근무 태도와 회사 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가 아니라 12달 중 청소로 일할 때였겠군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그 빌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안 청소나 하세요 라며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니. 어머님. 박서연이 사과하려는 기색이 보였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이보세요, 박서연 씨. 내 목소리는 갑자기 단호해졌다. 제가 왜 당신 어머님입니까? 며칠 전에 박서연 씨가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이 자리가 장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무슨 사적인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박서연은 내 위협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된 듯했다. 정말 아이러니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계약 상대가 바로 내가 내쫓긴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머리가 어지러운 듯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청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떠오르는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꽤 야심찬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박서연이 긴장하며 물었다. 무엇인가요?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며칠 전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떠오르며 얼굴이 달아올랐겠지. 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저희 대림그룹은 품격 있는 회사들과만 거래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사람의 계급으로 판단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는 일하기 어렵겠네요. 박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낀 듯했다. 나는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내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박서연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잠깐만요. 박서연이 급하게 일어나 외쳤지만 나는 이미 회의실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면담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서연 혼자 남은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절망의 무덤처럼 느껴졌으리라.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녀에게 대림그룹 회장 박명숙이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급히 김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장 나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계약은 어떻게 됐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목소리로 직접 와서 얘기할게. 정말 큰일 났어. 1시간 후 김준혁이 대림그룹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박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가 대림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계약 거절 통보, 완전한 관계 단절 선언까지. 김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대림그룹 회장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들이 스쳐갔을 것이다. 언제나 검소하게 살던 나, 새벽마다 청소하러 나가던 모습, 전기세 아끼라 잔소리하던 나의 모습, 부자의 흔적을 본 적 없던 그는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내가 보여준 현실과 회의실에서의 상황을 듣고 나서야 그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런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다. 서연이 회사 상황을 생각하며 머리가 어찌래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직원들에게 대림그룹과의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상태였으니 내 눈에도 불안이 고스란히 보였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서연이 울먹였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 프로젝트를 담보로 여러 약속을 해둔 상황이었으니까.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 내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일단 가족끼리 해결해보자.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며칠 동안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림 빌딩에도 가지 않았다. 청소하시던 다른 분에게 물어봐도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신다는 대답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의 기대 어린 시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사장님 대림그룹 계약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입을 떼지 못하고 둘러대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직원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준혁 역시 상사의 압박에 시달렸다. 김 과장, 서현종합건설과의 하청 계약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 위에서 부정적인 하청들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어찌 된 건지 부인 회사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 그의 식은땀을 보는 순간 나도 마음이 조여왔다. 서연을 도와 몇 차례 특혜성 계약을 밀어준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며칠이 지나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서연의 회사의 대림그룹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서현종합건설과는 향후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통보였다. 서연의 절규가 내 귓가를 때렸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준혁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상사의 차가운 경고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두 사람은 나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대림그룹 본사에도 가보고 예전에 살던 집 근처도 찾아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혼자 대림 빌딩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바로 나였다. 청소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연락 시도를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던 나는 그저 모른 척 일을 계속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지. 그때 내가 보여준 게 진짜 마음이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한이 밀려왔다. 어린 준혁이 혼자 밥을 먹던 모습, 내가 일에만 매달려 제대로 시간을 주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 안타깝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부족했던 모성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며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눌러 담았다. 준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등 뒤로 죄송합니다 라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정확히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영과 준혁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알았다. 어머니를 봤어. 하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어. 준혁이 고백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렸다. 서영도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그제야 그들은 후회가 밀려왔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계약건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청소 일을 하는 나를 보고 그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동시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으리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내 철학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나를 보며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겠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다. 대림건설 감사팀에서 준혁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 부인 회사 서현종합건설과의 계약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팀장의 차가운 질문을 듣는 준혁의 모습을 상상하니 나는 마음속에서 불안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었다. 규정을 몇 차례 어긴 것이 발각된다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준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서영과 준혁이 절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회사에서 감사들이 밀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어. 서현종합건설이랑 부정 거래한 게 다 들통나면. 준혁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건 결국 그들의 선택과 내 존재였다. 며칠이 더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서영의 회사는 작은 문제가 심각하게 번졌으며 준혁은 매일 감사팀의 추궁을 받아야 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서영이 절망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준혁은 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그들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빌러오기로 했음을 알았다. 다음날 오후 그들이 대림그룹 본사로 향했다고 들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를 직접 찾아오기로 한 것이다. 38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그들이 위축되었음을 상상할 수 있었다. 로비 안내를 받아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다고 했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에게 막혔지만 준혁은 간절하게 매달렸다. 제발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고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에 들어섰다. 거대한 창문 너머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나는 진짜 대기업 회장의 위엄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준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변했죠.
누구세요?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보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연도 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이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차가운 질문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나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무시 정도였으면 좋았겠네요. 당신들이 한 건 완전한 모독이었죠. 그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진심이어서인가요? 아니면 절박해서인가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회라 3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뭘 했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부일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는군요. 준혁이 절망적으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눈빛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대단한 분이 되었죠? 청소부였을 때는 창피한 존재였으면서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지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니까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부모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집도 얻어갔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시나요? 준혁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서연. 이제 우리는 완전한 남이다. 앞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내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준혁이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차가운 거절에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준혁은 대림건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1년이 흘렀다. 나는 다시 대림 빌딩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빌딩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중한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림그룹 회장이라는 내 정체가 알려진 뒤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탄이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나의 철학을 이제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료 청소부 이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숙 씨, 아니 회장님, 정말 몰랐어요. 나는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명숙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여전히 청소부니까요. 이모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서 진정한 인품을 느낀 것이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구급 승용차가 빌딩 앞에 섰다. 비서가 내려서 나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참석하셔야 합니다. 나는 청소복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청소부에서 회장으로 그리고 다시 청소부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것이다. 한편 박서연과 김준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서현종합건설은 결국 파산했고 대림그룹과의 결별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계약을 끊었다. 협력업체들마저 등을 돌렸다. 사장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직원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한 서연은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파산 이후였다. 밀린 월급과 거래처 미결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결국 그들은 나에게서 물려받은 그 집마저 팔아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탐냈던 바로 그 집이 마지막 책임을 지는 수단이 된 것이다. 김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대림건설 감사 결과 부정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의 어깨에는 그늘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김준혁은 매일 후회의 나날을 보냈다. 내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집까지 빼앗았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대림그룹이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서연의 젓가락이 떨렸다. 자신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내가 직접 설립한 정직한 일꾼 재단이 주목받고 있었다. 모든 직업을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보고 서연은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을 잃었구나.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위대한 게 아니었어. 마음가짐 때문에 위대하신 거였는데. 두 사람은 뒤늦은 후회에 잠겼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몇 달 후 준혁이 혼자 대림 빌딩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다가와 말을 걸고 싶었겠지만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일을 계속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지. 그때 내가 보여준 게 진짜 마음이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 안타깝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김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 등 뒤로 간신히 흘러나온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며칠 후 내가 설립한 재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 뉴스를 본 박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간직해온 철학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겠지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대림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빌딩 로비 한켠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이곳에서 시작된 꿈. 내 인생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치며 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준혁이 어렸을 때 이곳에 데려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엄마가 꿈을 키우는 곳이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것이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나는 마지막으로 빌딩을 둘러본 후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김준혁과 박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나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빌딩이 멀어져 갔습니다.
30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내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나는 다시 대림빌딩에 나와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돈과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